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 7강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요, 여러분들하고 유목민족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농경사회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농경지역하고 초원지대의 유목에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을 먼저 배웠는데 농경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일부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하는 부분은 유목민족의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해서 좀 첨가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유목민족의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과 많이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페이지 36페이지 부분에 이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 부분은요, 앞에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지만 뒷부분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련되는 것들을 잘 알아두게 되면 뒷부분에 관련되는 정복국가와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좀 손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유목민족들이 만든 국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복왕조와 침투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국가의 유형은 모두 유목민족이 중국에 침입해서 만든 그런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알아두게 되면 국가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런 특징들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36페이지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목지대 관련되는 36페이지 내용입니다. 교과서 36페이지에 보면은요, 주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흉노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북부의 유목지대에서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흉노가 성장하였습니다. 스키타이의 기마 기술을 바탕으로 편성된 기마병은 기동력이 뛰어났으므로 흉노는 군사적으로 성장하여 초원지대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흉노의 팽창과 남하의 위협을 느낀 진의 시 황제는 이들을 오르도스 지역에서 몰아내고 그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흉노는 진의 멸망 이후 중원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시 세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서쪽에 있던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내쫓고 동쪽의 동호를 복속시켜 초원 지역을 통일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흉노가 자주 만리장성을 넘어 한을 공격하자 한 고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났지만 대패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200년 한 고조가 32만 명의 대군으로 흉노를 공격하였다가 평성 인근의 백등산에서 흉노의 40만 기병에게 7일간 포위당했던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 한은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흉노와 화친을 맺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외교적 열세는 한 무제가 적극적인 대흉노 전쟁을 벌이기 이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흉노는
부족한 식량을 농경민과의 교역과 약탈로 충당하였고 동서교역로인 비단길을 장악하여 발전하였습니다. 흉노의 군주는 선우라고 불렸습니다. 선우는 영역을 셋으로 나누어 자신이 중앙을 통치하고 나머지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 각각 동방과 서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왕은 각자 영지와 1만 명 정도의 기병을 보유하였고 소왕, 천장, 백장, 십장 등의 하위 조직을 거느렸습니다. 흉노는 한때 한을 압도하고 동아시아의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흉노의 국력은 한무제의 공격으로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무렵에는 선우의 지위를 두고 내분이 발생하여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이 됩니다. 남흉노는 한에 복속하였고 북흉노는 한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넘어 이동하였습니다. 이로써 300년간에 걸친 몽골 초원지대의 흉노 패권은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하고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까지의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요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울 7강 부분은요. 기마민족, 유목사회, 유목국가, 흉노, 선비, 위구르, 튀르크, 거란, 몽골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생강절기 부분에 나와 있는 왼쪽의 그림은 고구려 그 벽화인 수렵도에서 보일 수 있는 활쏘기 장면의 하나인데요. 거기서 눈여겨볼 게 말을 탄 그 기수의 발에 있는 등자라고 하는 겁니다. 등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탈 때 말에서 사람이 몸을 고정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다리의 힘만으로 말 위에서 버텨야 했기 때문에 활을 쏘거나 칼과 창을 휘두르는 게 어려웠습니다. 기원전 4세기 때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이 삼각형 가죽끈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등자의 발명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도 화살을 쏘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등자는 발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자의 발명으로 말을 탄 기수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유목민족들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활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보죠. 유목사회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유목민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요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목민족이 사는 지역은 목축 지역입니다. 자연환경으로 봤을 때는요. 연 강수량이 250ml에서 한 500ml 정도로 강수량이 적고요. 기온이 낮아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목축을 하게 되는데 목축의 방법은 크게 방목과 유목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방목과 유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모두 짐승을 풀어놓고 키우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목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가축을 풀어서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그래서 대개 방목을 하면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농사와 같이 이제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유목은 동물의 먹거리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대개 동물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겨울 수경지와 여름 수경지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기는 매우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수렵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축민의 생활을 이제 보면은요, 가축의 사육 부분에서 말, 양, 소, 낙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육을 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과정에서 교배, 거세, 품종 선택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우성의 그런 동물들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축들의 품종 개량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요, 역사라기보다는 문화인류학적인 특징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 생활을 하는데요. 이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그런 가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몽골의 게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보아왔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몽골 텐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몽골 텐트는 치고 걷기가 매우 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마술이 발달을 했는데요. 말을 그 물건을 운반하거나 뭐 이동하는 수단 그리고 또 사람이 타거나 혹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식량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가게 되면 우리가 소고기 먹듯이 제주도에서는 말을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2학년 요때 이제 수학여행을 갔으면 제주도에서 그런 활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그 가축이 단순하게 기마술로의 그런 특징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이제 식량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마술이 발달이 되게 되면 그만큼 전쟁을 하거나 하기에 이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자가 발명이 되고 활동력이 강해지면서 이 농경 지역에서의 농경민과의 전쟁에서 이제 우위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기마술을 발달시켜서 전쟁을 하거나 하기에는 이 유목민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반면에 그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거나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마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구심점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만 진다면 굉장히 강한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부산물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고기, 유제품은 식량으로, 털과 가죽은 의복, 모자, 신발, 담요, 노끈, 뭐 이런 천막 등의 벽체, 지붕 이런 걸로 사용하고요.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요,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물론 비료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땔감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개 이런 식입니다. 소나 말이 똥을 싸게 되면 그거를 잘 이겨서 불에다 그 햇빛에다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려서 이제 불에 태우게 되면은 높은 화력을 가진 땔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배설물을 이용해서 흙과 섞어서 벽에 바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굳으면서 이게 딱딱하게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도 했거든요. 자, 그 밖에 이제 뼈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은 각종 이제 도구 뭐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이나 뭐 이런 등등 이제 딱딱한 그런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모자나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가 조선시대 때 봤던 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말총을 가지고 만듭니다. 말총을 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갓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보니까 유목사회입니다. 부족 단위의 생활인데요. 추종과 부족장의 권한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목처지를 둘러싼 부족 간의 대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큰 집단, 큰 사회를 형성하거나 그렇지는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부족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사회에서의 그런 군주, 또 세습적인 특징을 갖는 군주의 특징보다는요, 대개 보면은 이제 추대의 형태로 뽑혀지는 이제 그 치프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도자와 같은 그런 성향의 그런 그 장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유목민족과 유목국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책에서 봤던 흉노 얘기가 나옵니다. 흉노입니다. 자,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진나라 한나라 때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국가를 형성한 게 바로 흉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이미 흉노는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최고 통치자는 선우라고 했고요. 농경도 일부 행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흉노족의 피해로부터 이 중국을 저기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대개 흉노들이요 말을 타고 이 침략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노 같은 경우에는 한 일정 지역을 침략했다가 또 이들을 이제 진압하러 오는 그 군대들을 피해서 막 말을 타고 도망가고요. 또 그게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와서 이제 노략질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군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쟁으로서 흉노를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접을 하지 못하도록 이 장벽을 쌓아서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유목민족들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선비족, 튀르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르크 얘기하죠. 위구르, 거란, 몽골,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비족 같은 경우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제 북위라고 하는 나라를 수립을 했는데 특히 북위는 화북 지역을 통일한 대표적인 이제 침투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크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 당나라 때 이제 제국을 수립하기도 했고요. 위구르는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중국에서도 이제 신장 그쪽 있는 지역이 이제 위구르족들의 이제 자치구들이 있는데 이 당나라 후기 때가 되면 이제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 거란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요나라를 세워갖고 이제 그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고려 송나라하고 이제 막 쟁패를 겨루는 그럴 정도로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몽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몽골 제국 들어본 적 있죠?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유목민족들은 요 한 5개 정도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족의 생활을 좀 잠깐 보면요.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생산한 가축이라든지 가축, 모피, 또 가축 이런 것들을 농경민족의 이제 곡물, 비단, 차 이런 것들과 이제 교역을 합니다. 평화시에는 이제 교역을 합니다. 근데 교역이 원활하지 않고 기후 변화가 많고 생활하기 어렵게 되면은 약탈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세력을 크게 형성을 해서 나라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평화시에는 어쨌든 뭐 농경지역과 교류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필요한 물건들이나 이런 자신들의 그런 기술들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이게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침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그런 이중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도 했지만 또 우리와 또 교류가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얘기겠죠. 그죠? 요즘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뭐 유목민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멀리 해야 되고 농경민족이니까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국가관을 형성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국가가 국제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 평등한 입장에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인 눈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 평화에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잘 이해하고 살펴봄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이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한눈에 쏙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흉노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풍습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방목이라는 게 있죠. 한 곳에 머무르면서 가축을 사용하고 농경을 병행하는 경우, 유목 이동하면서 가축 사육 그리고 또 수렵을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은요, 대개 보면은 가축을 키우거나 이동 생활하고 사냥을 하고 그리고 또 가끔은 농경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국가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족장의 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사의 군주보다 이제 강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습적 특징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일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선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들이 대표적 예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몽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부족장 회의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런 회의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쿠릴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쿠릴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동아시아 유목민족들은요, 흉노, 선비, 거란, 몽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그 지역과 기후에 관련되는 부분들과 잘 연결을 시켜서 유목민족의 생활과 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농경민족의 생활 이런 부분들과 잘 연결시켜서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요, 생각하기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의 생업과 그리고 풍습에 관련되는데요. 그거 한번 보죠. 그들이 주로 기른 가축은 말, 소, 양이고 특이한 가축으로는 낙타, 나귀, 노새, 버새, 도도, 타네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과 풀을 따라서 옮겨 다녀서 성곽이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자 땅만은 나누어 갖게 되죠. 글이나 책이 없으며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양을 타고 활시위를 당겨 새나 쥐를 쏠 줄 알았고 좀 더 잘하면 여우나 토끼를 잡아 먹을 것으로 썼습니다. 남자는 활을 당길 만한 힘이 있으면 모두 무장기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풍습은 한가할 때는 가축을 기르면서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위급할 때에는 모두가 싸움에 참여하여 침략하고 공격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천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먼 거리에 쓰는 무기로는 활과 화살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쓰는 무기로는 칼과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유리하면 앞으로 나가고 불리하면 뒤로 물러서며 달아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달려가 예의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군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가축의 살코기는 먹고 그 가죽은 옷을 만들어 입거나 침구로 썼습니다. 장정들이 살찌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노인은 그 나머지를 먹었습니다. 건장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노약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 아내를 데려가다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이를 부르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이름 부르는 것, 성이나 자가 없습니다. 적을 공격하여 목을 베거나 포로를 잡는 자에게는 술 한 잔을 상으로 내리고 노획물을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포로를 잡을 때는 그 잡은 사람이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사람들마다 자기 이익을 쫓아 교묘히 적을 유인하여 일망타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적을 발견하면 새처럼 모여들어 이익을 다투었습니다. 싸움에서 죽은 자를 거두어 수레에 태워 온 자에게는 죽은 자의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기 흉노 열전에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인이 흉노를 보고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흉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석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되게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농경민족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개 흉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농경민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쪽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흉노 관련되는 겁니다. 매년 정월에는 여러 장이 선우의 왕정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5월에는 능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그들의 조상과 하늘과 땅과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을날 말이 살찔 무렵에는 대림에서 대집회를 열어 백성과 가축의 숫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는 관, 곽, 금, 은, 옷, 갑옷이 있을 뿐, 갓옷, 봉분을 하거나 나무를 심는 일은 없으며 상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죽으면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던 신하나 애첩을 순장하게 되는데 많을 때에는 수백, 수천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흉노가 어떤 생활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는 모습은 보여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사료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기 부분을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법에는 평상시 칼을 칼집에서 한 자 이상 뽑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그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았으며 가벼운 죄가 있는 자는 아령, 그러니까는 칼로 얼굴을 가리거나 수레바퀴 밑으로 목을 넣어 뼈를 부수는 형벌 처하고 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목에 가누는 것은 길어도 열흘을 열지 않았으며 죄수는 그러니까 옥에 가두는 것은 열흘이 넘지 않았으며 죄수는 온 나라를 통틀어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이 굉장히 엄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흉노는 동아시아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유목민입니다. 자, 가축을 끌고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의 생활의 특성상 기질이나 습속, 제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농경민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만리장성 이북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북아시아 초원지대를 아우르는 유목제국을 이루어 발전하였고 그 외에 주요 세력이 중국 북부 지역으로 내려와 5, 16부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흉노, 한, 그리고
전조, 북량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국가가 소멸된 이후에도 북아시아 유목민족의 전형으로 돌걸, 그리고 몽골 등의 유목민족과 비교되었고 심지어 그들 모두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200~3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그 용맹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름 나라도 만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어, 국가라고 하는 걸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흉노가 국가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반면에 국가를 오랫동안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목민족이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요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목민들은 자기의 역사를 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 농경민에 남긴 역사를 통해서만 유목민들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흉노족을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며 가축을 기르다가 급한 상황이 되면 농경민을 침략하는 약탈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또 흉노의 풍습은 중국의 유교적 도덕 기준에서 볼 때는 늙은이에 대한 존경도 없고 가족 간의 기본적인 도덕도 없는 매우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반면에 그런 부분들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농경민족들의 입장이었고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도 나름 고충 같은 것들이 삶을 통해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이런 삶, 풍습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몽골의 세시풍습입니다. 몽골의 세시풍속 중에 가장 이색적인 것은 가축의 거세입니다. 유목민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봄의 풍습이라 일부러 찾아와 관람하는 관광객들도 덜어 있을 만큼 특이합니다. 이 일은 유목민들이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봄마다 행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순놈 중 좋은 종자를 제외하고 모두 거세하여 무차별적인 생식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거세를 하면 빨리 자라고 먹이를 적게 먹으며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임에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한 해 살림살이의 풍요로움이 좌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세를 하는 날은 이웃이 함께 모여 서로 일손을 더하는데요. 농촌의 두레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을 유목지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날입니다.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거세 날은 집집마다 다르게 되는데 모내기를 할 때의 집집마다 날짜가 서로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넓은 들을 혼자서 모내기 할 수 없어 이웃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듯이 거세도 이웃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땅에다가 모내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동을 하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동물들을 잡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도 들 거고요. 또 하나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 동물들을 제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웃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품앗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부조의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풍습, 축제 이런 걸로 승화시켜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목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 기능 같은 것들을 하는 일종의 이제 축제 같은 개념으로 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생물학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요, 우성의 종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이게 방법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그 우성과 열성의 그런 것들을
그 자연 상태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성을 띠고 있는 동물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거는 지금 사람의 인위적인 통제 하에서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운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거세라고 하는 그런 풍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금 이게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유목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이 유목민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런 삶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요, 지금 유목민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개 목축 생활에 대한 관련되는 자연환경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생활이 어땠다. 대개 가축을 키우면 가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가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을 잘 활용하는 과정, 그래서 기마민족 들 같은 경우에는 기마전술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쌓아 나갈 수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들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통해 나름대로는 국가를 형성해 나갔다. 하지만 그 국가의 형성이 어찌 보면은 권력을 하나로 이거를 행사할 수 있는 농경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단점으로는 어찌 보면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고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데까지는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빛을 못 본 경우들이 많았다. 예를 든다면은 북이와 같은 나라처럼 농경민족 다시 얘기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겠죠.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운영해 나가는 경우들은 뭐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유목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멸망하는 나라들도 많았다. 다만 농경민족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정치적인 특색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흉노족이 참신하고 그런 그 강건한 기품들이 아마 받아들이는 새로운 제도들에 의해서 약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오랫동안 국가를 운영해 나가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니게 되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제도들을 구안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어찌 보면 농경민족이냐 혹은 이게 유목민족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질의 차이보다는 아마 개별적 특징에 의해서 선택적인 측면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땐 이 유목민족이 되게 정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국가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거기 생각 읽기 부분에서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쨌든 흉노족과 같은 이 민족들, 이 유목민족들의 삶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 또 이 사료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되게 그들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관찰했던 농경민족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그들의 보는 관점이 조금 치우쳐지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과정에서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열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 7강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힌트라기보다는 미리 이제 공지를 했는데 동아시아 공부하는 과정에서 노트 필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노트 하나씩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차곡차곡 여러분들 책 보고 선생님 읽어주시는 내용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노트 정리를 좀 해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트 필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필요해요. 뭐냐면 그냥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트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배워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색 볼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질문거리 같은 것들을 좀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는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생각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노트 내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읽고 쓰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록해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노트 필기 확인하면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 빨간색 펜이나 파란색 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질문사항,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무엇이 궁금한가, 이런 것들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니까 동아시아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시간에 맞춰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